반갑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힘을 키우는 윤리와 사상, 수능 특강으로 만점의 꿈을 이루는 34번째 시간입니다. 현대 철학을 하고 있죠. 현대 서양 철학 사상가 중에서 개학윤리, 담론윤리, 실용주의를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이 중에서 처음 등장한 사상가 있습니다. 개학론윤리에서는 로크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담론윤리의 하버마스 역시 처음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우리 교재에서는 어느 부분에 집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오늘의 강의 가겠습니다.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서요. 13단원이에요. 154쪽부터 155쪽까지의 이론 정리 부분, 157쪽의 자료 활용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쪽 파트를 보세요. 자, 보면 우선 수능 개념 24강에 가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강의, 사상가들을요, 제가 좀 자세히 다뤄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기출 플러스 강의에 가게 되면은요, 이들에 관해서 각각 나누어서 문제들이 분산되어 있어요.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고, 특히 새로운 사상가들에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사상가들이 어떤 구도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복습 차원에서라도 기출문제 풀어보기는 제가 항상 강추하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이 정도 공지하고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배울 사상가들 한번 만나볼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사상가들 우리가 한눈에 그냥 딱 보고 있어요. 자,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나오는 사람은 퍼스, 그 뒤에 듀이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실용주의 사상가라고 말하죠. 실용주의에 관해서 퍼스라는 사람이 새 교육과정에서 언급되어 있는데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존 듀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존 듀이는요, 단독으로도 출제 가능하고 현대 서양 철학 사상가들 엮여서 출제가 잘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사람이긴 한데요. 어렵지가 않아요. 쉬운 편이어서 오늘 이 세 학파 이야기하는 중에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 로크와 롤스 있습니다. 자, 롤스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많이 가진 선배들이 있었어요. 문제 꼭 나와요. 매해 꼭. 6월 모평에는 시험 범위에 안 나와서 예전 교육과정에 의하면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안 나왔는데요. 9월 모평과 11월 수능에는 꼭 나오고 학생들이 잘 틀려줬어요. 롤스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의 입장을 정의의 윤리로 전에 공부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개학론적인 입장이라고 해서 새로 개편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존 롤크가 생각하는 개학과 롤스가 생각하는 개학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먼저 얘기하면요. 사회 개학의 입장에서 도덕 기준을 찾아낸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버마스는 새로운 인물이에요. 하버마스의 이론을 어렵게 얘기하자면 정말 어렵게 얘기할 수 있고요. 심플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또 심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수능 개념에서는요. 정말 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수능형 공부에 맞게끔 잘 조리를 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이들에 대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중에서 별을 달자면 제일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 인물, 그리고 그 다음 인물 이렇게 달겠습니다. 다 나올 만한 사람인 건 맞아요. 예, 충분히 출제 예상은 되지만 난이도로 치자면 이 사람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핵심 내용을 추릴 건데요. 개학론적 윤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옆으로 이렇게 갈게요. 자, 먼저 개학론. 우리 핵심을 잡아 보겠습니다. 개학론적 윤리 사상. 이 개학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교육 과정에서 존 로크와 롤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을 이야기할 때 우선 공통점은요. 사회 개학의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들이 공통 전제로 인간의 행위 규범과 혹은 우리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따라야 할 도덕적인
의무에 대해서 도출해낸다라고 하는 점은 기본적인 가정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계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당사자들이 서로 그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로크와 롤스 모두 사회계약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고요. 롤스라는 사람도 내가 이야기하는 원초적 상황은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도출해낸 인간행위의 규범이나 도덕적인 의무 등은 모두 계약의 산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두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사회계약을 전제로 한 이들의 도출에서 우리가 조금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과제. 여기에는 정말 모든 사람이 그 계약과 합의에 동의하고 동참했는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적인 견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화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접어두고요. 조금 더 힘을 주자면 이 계약론에 관련해서 첫 번째 인물 로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로크가 말하는 계약은요. 암묵적이고요. 묵시적인 계약이에요. 암묵 혹은 묵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내가 말하거나 어떤 문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걸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이 성립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이제 풀어가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로크가 생각하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면서 내가 이 나라의 법을 준수하겠다라는 일종의 문서가 있어서 내가 그 문서를 읽고 사인하거나 도장 찍음으로써 계약을 성사시키진 않았어요. 이 나라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와 같은. 그런데 우리는 법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고 무엇으로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한다면, 자, 예를 들어 누군가는 자기 집을 이 나라의 영토 일부분에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 소유자가 됐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뭐 아침에 버스 타고 오면서 이 나라의 이 영토에 도로를 사용하고 뭐 신호등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이 나라의 재산들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영구적으로 이 영토를 사용하거나 영토에 머물든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곳에 여행을 가서든 상관없이 그 영토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나 혹은 향유가 이루어진다면 그동안에는 그 정부의 법률에 대해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지닌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문서 혹은 말로 통해서 계약하진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계약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라고 보는 논리가 로크의 입장이에요. 로크 입장은 이 정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람 롤스로 가보겠습니다. 롤스가 생각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로크가 말했던 암묵적 무시적인 계약이 아니라 이 사람은 표현하자면 가상적인 계약이 돼요.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 롤스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틀리죠? 롤스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수능 특강 180페이지에 더 자세하게 이론이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부분을 함께 공부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롤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상적인 계약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이 부분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좀 쉽게 접근을 해볼까요? 제가 오늘 여기에 강의하러 오면서요. 주차장에 딱 들어갔는데 저기 빈 공간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차를 대려고 딱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장애인 주차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지. 그리고 거기를 기꺼이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혹은 전철을 탔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앉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전철 안이 빼곡한 거예요. 앉을 수가 없구나 포기했는데 저쪽에 보니까 노약자석 비어 있어요. 저기 가서라도 앉을까? 하지만 우리 어때요? 그 자리에 앉지? 않죠? 이게 왜 가능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고 허용하고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할까요? 그 부분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롤스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롤스의 생각에서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에게 기회를 동등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분배를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쫙쫙쫙쫙 논의한 끝에 차등한 기회 제공이 오히려 공정한 기회 제공이 된다라는 결론에 도출하게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말한 그 차등한 원칙이라고 하는 결론 하나에다가 그 결론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롤스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의롭고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정한 회의의 전제가 있어요. 그것을 원초적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의 번역체니까 우리한테 아주 그냥 잘 감기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 맥락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원초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사회계약론 말하고 같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의 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기회 제공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애초에 가정하고 시작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데, 그 가정하는 상황을 원초적 상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정하고 가상하고 이렇다 치자라고 가정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한 상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 상황에서 뭔가 하나를 쓰는데요. 베일을 쓰고요. 그 베일은요, 무지한 베일이에요. 여기서 말한 무지한 베일은 나의 조건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10명이 모여서 우리 10명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가장 공정한 분배가 뭔지 고민해보자 라고 할 때 그 10명이 논의를 하기 전에 애초에 원초적인 상태를 만들어버리는데, 머릿속을 원초적으로 만들어버리는데, 내가 우리 집 가정 형편이 어떤지, 나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내 천부적인 재능이 어떤지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베일을 쓰고 원초적인 상황에서 그 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편의상 회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지의 베일을 썼다는 거.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가상적인 상황이에요. 이 가상적인 상황에서 롤스에게선 들어가는데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요. 맥시민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썼고요. 맥시민의 원리라고 하는 건 그러한 가정을 하고 들어온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계약 당사자들은 어떠한 그 합의를 하냐면요. 내가 많은 것을 걸어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합의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위험만을 생각하는, 내가 만약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위험이 최소화로 될 수 있는 걸 계약하겠어라는 입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민의 원리라고 하는 건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게임의 원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내가 가장 어려운 입장이 내가 됐을 때 그 내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은 뭘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약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의의 원칙에 합의에 들어가는데요. 그 정의의 원칙에는요, 이게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심플하지만 강하게 알려주기 위한 이러한 판서를 해볼게요. 평등과 차등이에요. 여기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기본권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것, 이것만큼은 모든 인간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줘야 된다. 이게 제1의 원칙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아까 그 주차장 혹은 전철에서의 노약자석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걸 편의상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해주자. 그 사회적인 약자를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차등하게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먼저. 그것이 가장 정당한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이 최소 수혜자들은 예를 들어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어때요? 존 롤스의 생각해서 본다면 천부적인 능력을 가졌거나 좋은 사회적인 여건을 지닌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일종의 행운의 복권 당첨과 같이 자신의 운이라고 생각해요. 그 운이 이런 사회적인 여건을 결정짓는 데에서는 작용되면 안 되고 배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다. 모두가 다 옳다 하고 합의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가상적인 상황은 바로 이거죠. 전제로 하고 마치 사회계약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합리적 이성을 가진 당사자들이 이 사회에서 가장 정의로운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뭘까에 대해서 합의해 가는 겁니다. 합의를 해 나가는데 이렇게 원초적 상황, 맥시민의 원리와 같은 어려운 절차상의 정의를 확보해 두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차등한 원칙을 도출하게 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정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이 차등의 원칙도 정의롭다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존 롤스가 생각하는 계약의 입장이에요. 됐나요? 요거는요 정말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 확실히 아실 텐데 요 무지의 배일에 관련된 부분과 이것을 오답지로 만들어 놓은 부분, 그리고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잘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 하나도 빼놓을 거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오답지로 잘 만들어지는 요소를 말하면요. 먼저 공리주의요. 공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사회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회에서 추구할 만한 그 분배 기준은 뭐가 될까?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되겠죠. 자, 그 분배 원칙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롤스는요,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주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자유를 침해받겠죠. 그것을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누구도 감수하지 않을 거고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요. 그래서인지 존 롤스에게서는 공리주의에 관련된 선택지가 오답지로 잘 들어가고요. 그 다음 공산주의. 공산주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이야기하죠. 능력에 따라 일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을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오답지도 잘 들어가요. 우리가 롤스의 입장 이렇게 쭉 보면서 뭐 평등, 차등 이러한 일들 얘기하면서 자유, 평등 이런 거에 고민하게 되는데 공산주의가 이야기하는 그 평등함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에서의 평등함이고 롤스가 생각하는 평등함,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기본권적인 자유에 관한 평등이고 그 최소 수혜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하는 차등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두면 그들에게 포함된 오답지가 잘 가려질 거예요. 요거 잘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꼭 풀어보기를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번
담론윤리로 가볼게요. 담론윤리는 하버마스예요. 새로 남은 사람인데요. 사실 담론윤리는 공부하기도 전에 사실 이 담론이라는 단어 때문에 압도당하는 것 같아요. 담론이 대체 뭐야? 생각할 수 있는데 담론은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일까? 이야기 나누고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당사자들 간에 구성원들 간에 이야기 나누는 것을 담론이라고 해요. 그 말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버마스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구성원들 간에 이야기 나누는 이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냐? 우선 기본 전제가 깔린 것이요. 이 사람은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그래서 대화와 합의 혹은 협력을 통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사회의 혹은 그 집단의 문제점들을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의사소통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제조건 하나가 생각이 나야 되는 게 의사소통이 되려면은요. 언어 공동체, 어렵게 말하면 같은 언어가 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의사 공동체 이론. 자, 그리고 나서 담론 윤리로 이렇게 이어져요. 담론 윤리로 이어가 보면은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의 규범은 그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위에서 의사소통 혹은 담론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동의할 경우에만 그건 행위의 규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앞에서도 보면요. 롤스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이 옳은 행위의 규범일까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동의하죠. 어머,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들 롤스의 이론이 담론윤리야? 이렇게 말하면 또 절대 안 되고요. 넓게 보면 많은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 행위 규범에 영향받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당한 행위 규범을 만들어야만 윤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사실 이어지면서 전제 조건을 통해서 담론 윤리로 나가게 됩니다. 이걸 얘기해 보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뭐 교과서나 이런 부분에 D의 원칙과 U의 원칙이 있을 거예요. 참고적으로 노란색으로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D는 담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U는요, 보편화의 원칙을 말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당사자들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실성 있는 그리고 상호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는, 언어가 통하는 언어 공동체임을 전제로 해서 담론을 나눕니다. 대화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도덕적인 타당성을 지닌 가치를 도출해내는데 그 도덕적인 타당성이라 함은 다름 아니라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도출해낸 규범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자유롭게 그래 그게 옳아 라고 토론해서 만들어진 것. 그렇게 해서 보편화 적용시켰을 때 모두 영향받는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윤리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담론 윤리. 이렇게 이해해두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특징을 정리해봐라 라고 하면은 바로 언어 공동체, 언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됐나요? 담론 윤리는 다름 아니라 언어 공동체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것에 영향받을 사람들이 모두 합리적이고 자유롭게 그것이 옳다라고 합의한, 그렇게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동의한 그 원칙을 찾아내야 된다. 됐죠?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제가 저쪽에 여기 공간이 하나 남아요.
제가 짧게 쓸 거거든요. 여기다 하나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백지 밑에다가 쓰면 되겠어요. 실용주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실용주의는 딱 미국 철학이에요. 미국 사회에서 농업 중심의 사회였던 것이 산업사회로 바뀌고요. 또 노예 중심의 사회에서 시민사회, 종교적인 사회관에서 이제는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바뀌게 된 그 미국에서 생각이, 철학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철학이 뭐냐면요. 여기에는 영국의 경험론과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이 실용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특히 오늘의 실용주의 주인공은 듀이죠. 듀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개선주의적인 세계관. 이거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그렇지 제시문 읽으면 쉬워요. 이 세상은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발전되어 가는 세계다라고 봐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계의 진리를 보자면, 이 세계의 진리는 고정되어 있는,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관에 있어요. 이 세계도 변하고 발전하는데 그 세계에서의 진리가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거라고 본다는 거죠. 연결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지식 혹은 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성의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종교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들의 삶을, 세계를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계를 개선시켜주는, 도움 주는 역할을 하니까 실용적인 거예요. 존 듀이의 입장은 이 셋이 참 짜임새 있게 잘 연결돼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세계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변해. 근데 그 변하는 세계는 점점 발전하고 진화한다. 그런데 그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항상 변하는 세계 속의 진리라고 하는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식이라는 것도 그러한 발달하는 세계를 진보시키는데 인간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도구와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실용주의. 깔끔하죠? 네. 그래서 존 듀이의 문제가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요 말 가지고 잘 나와요. 도구주의적인 실용주의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돼서 이론 정리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하게 충분하게 논의가 됐고요. 여기에 관련된 교재 제시문을 보죠. 157쪽의 롤스 정의론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목적은 이를테면 로크, 룰소 그리고 칸트에게서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계약의 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래서 이런 원전의 제시문 읽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스스로 이렇게 표방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초적 계약을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를 택하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핵심이 되는 생각은 뭐냐면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분배 대상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또 가볼까요? 다음 화면을 보면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빨간색 안 보이니까 중요하지만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유롭고 평등하고 이성을 가졌기에 합리적인 사람들이고요. 이 끊어진 앞에서 나온 표현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쁘게 읽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초적 상황 속에 놓인 계약 당사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인데, 이러한 원칙들은 그 후에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참여하게 될 사회협동체의 정부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준다.
정의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래서 항상 저희 제시문들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보는데요. 그것 자체, 제시문 자체 큰 매력이나 큰 단서가 주어지기보다는 롤스의 경우에는 이 제시문에 롤스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요. 관건은 선택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뒷부분에서는 롤스의 그냥 일반적인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고 있고 앞부분에서 원초적 상황에서의 개인들의 특성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꼭 문제 풀어봐야 돼요. 이건 정말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수능특강 문제, 기출 문제 꼭 풀어보게요. 자, 이거 도출해냈어요. 그럼 다음 제시문은 담론윤리 제시문인데 담론에서의 자율성과 연대성입니다. 하버마스의 입장을 보면 담론을 통해 대화를 통해 도달되는 합의는 각 개인의 예 또는 아니오에 달려있을 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의 자기중심적 관점의 극복에도 달려있다. 비판이 가능한 주장들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가 개인에게 없다면 도달된 합의는 진정한 의미에서 보편적일 수가 없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개인들의 연대적인 공감, 보편적인 동의를 받을 만한 가치에는 해결에 결국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담론을 통해서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자유롭게 모색해 가면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겠죠. 담론 윤리의사 결정 절차는 이 두 측면의 내적 관계를 고려한다. 즉, 개인의 자율성, 서로의 생활 방식들에 대해서 들어서서 그 공유된 생활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주는 것. 그런 담론을 통해서 서로의 생활이 그러니까 그런 그 보편화된 원칙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그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적용됐을 때 좋다,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이 있어야만 그게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버마스라고 하는 담론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풀이가 관건이에요. 수능특강 문제로 바로 한번 가봐요. 우리 교재에서 이 단원에 해당된 문제를 지금 이번 시간에 추렸거든요. 우선 158쪽에 2번이에요. 자, 여기부터 봅니다. 교재 준비됐죠? 볼게요. 다음 규칙을 제시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는데 봐요. 이렇게 새로 등장하거나 이 사람 자체의 제시문을 가지고 어렵게 만들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면 키워드를 이렇게 보여줘요.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주장을 문제시할 수 있고 담론에서의 모든 주장을 제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 희망, 그리고 욕구를 표현할 수 있어. 표현하고 이야기하면서 담론에 참여하는 거죠. 담론윤리 하버마스인데 하버마스가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뭔지 바로 가보죠. 그러면요. 선택지를 보면 어떤 하자도 담론의 내부나 외부에서 주어지는 강제력에 의해서 1과 2에서 확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시켜서 부정의 대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이상적인 의사소통은 이상사회 건설에 기여하는가? 당연하죠.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합리성을 함양시켜서 그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자. 그리고 의사소통 시에 대화자는 이해 가능한 말을 해야 된다. 이건 뭐죠? 제가 표현하기를 언어 공동체라고 했죠. 그 언어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 대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입장이 다른 사람도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우선 이야기해보자. 라는 거죠. 이게 다 예스예요. 이게 하버마스 담론윤리에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5번, 보편적인 합의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개인들의 견해 차이를 수용해야 되는가? 보편적인 합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 담론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5번, 부정의 대답 5번. 간단하게 풀렸죠?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문제는 옆에 있는 4번 문제예요. 다음 서양 윤리 사상이 윤리에 대해 갖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읽어보죠. 어떤 판단이나 이론을 참이라고 증명하려면 그것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때야 된다는 거? 유용하다는 점을 밝혀야 된다. 또한 관념이나 지식은 행위의 도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즉, 당면한 상황을 설명하거나 그 상황에 적절히 대처되기 위해서 이용되는 도구다. 제가 이 도구라는 말 이 사람에게서 잘 나올 거라 그랬죠.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경험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여서 우리 서양 철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 중에서 경험론에 관련된 현대 철학이에요. 유용한 경험의 결과, 유용성. 그 유용성은 다르게 표현하면 실용성입니다. 도구적 실용주의를 이야기하는 누구? 존 듀이의 입장을 문제로 풀어볼게요. 윤리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지도 않고 변화하고 성장한다. 그래서 상대주의적인 윤리를 갖고 있다고 했죠. 중요해요.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과 자비, 이거 누가 할까요? 현대 철학으로 치자면 슈바이처가 이야기하겠죠. 그 자체가 목적인 정언명령, 이거 누구? 칸트가 이야기하겠죠. 복습이네요. 4, 5번 볼까요?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를 중시한다. 행위의 결과를 중시한다고요. 그래서 틀렸어요. 5번. 5번. 만물의 인과 질서를 관조해서 도달되는 행복을 간주한다. 인과적인 관계를 이성으로 관조한 행복, 이성적 관조를 통한 행복을 이야기한다면 스피노자에게 가장 적절한 서술이 되죠. 그러면 가장 주의에게 적절한 선택지는 1번에서처럼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이 맞습니다. 존 듀이 생각하세요. 개선주의적인 세계관, 상대주의적인 진리관, 도구주의적인 진리관. 그렇죠? 자, 이 부분 생각했고요.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다음 문제는 159쪽으로 가네요. 7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갑 보죠. 보편적인 구속력이 있는 정의의 원칙은 합의에 의해 생겨난다. 이 합의는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배의를 쓴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선택지를 어렵게 내지 제시문을 어렵게 내진 않아요. 요것 자체가 존 롤스라고 하는 걸 너무 명백히 보여주고 있고요. 정의의 원칙은 합의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시문에서 봤듯이 사회 계약에서의 상태를 나는 전제하고 시작한다라고 말했던 그 언급과 통하고 있어요. 계약의 산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합의의 산물, 똑같은 말이고, 을을 보니까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은 정부에게 어느 정도로 복종해야 하는가? 정부의 영토 안에서 산다면 묵시적인 동의를 한 셈이기 때문에 그 영토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복종을 해줘야 된다.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동의? 그러면 로크예요. 오, 이 제시문상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단서가 잘 나왔거든요. 한번 물음을 볼까요? 갑과 을의 공통된 입장. 답 나왔죠. 이건 우리 이론상에서까지 정리해버렸죠. 뭘까요? 이 둘 다 그 사회가 도출해낸 규범이나 어떤 입장들은 합의와 계약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였죠. 여기 있네요. 4번.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행위 규범은 계약의 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답지 한번 신속하게 확인해 볼까요? 사회적 이익 총량의 극대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유추하기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과 같은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서술하고 있고요. 절차가 공정해도 합의 내용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롤스에게 있어서 중요한 오답지예요. 롤스가 무지의 배일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 이유가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서였죠. 얼마나 중요한데요. 틀렸죠. 계약은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유효하다라고 했는데요. 로크의 경우에는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묵시적인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죠. 또 만약에 롤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롤스가 생각하는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건 현실에 아예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3번은요. 이러저런 의미에서 두 사람에게 공통된 입장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남성적인 도덕성보다 여성적인 도덕성을 더 발휘해야 된다. 두 인물 모두에게 관련 없는 얘기였죠. 더군다나 이제 롤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에 얘기했던 배려 윤리를 치자면 정의를 강조하는 어떤 남성적인 그런 윤리를 이야기하는 입장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미는 없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정답은 4번 명확하고요. 그 짝 문제, 8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위에 갑과 을이 다음 질문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대답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갑과 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한번 볼게요. 우리 대부분은 국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어. 그런데 국법을 지켜야 된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사실 을에서는 너무 명백하게 나왔어요. 암묵적인 동의 내용이다라고 보겠죠? 1번하고 3번 지우겠습니다. 그럼
2번에서의 갑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상적 합의 내용이다. 이건 제가 아예 이렇게 판사하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존 롤스는 가상적인 계약이고 로크는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계약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상적 계약이라고 하는 건 원초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설명했었죠? 그럼 2번이 답인데 우리 4, 5번 그럼 한번 확인이나 해보죠. 4, 5번을 보면은요. 자, 실제 합의 내용이다 라고 지금 갑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이 얘기한 합의는 가상의 상황을 토대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자체로 정당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고 5번은 좀 상관이 없는 이렇게 이런 선택지가 만들어졌네요. 정답 2번 명백해졌는데요. 이렇게 그 계약윤리에 대해서 담론윤리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60쪽으로 가서 실존 문제를 갑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 즉 사회적 위치, 능력과 지식 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우리 삶을 규제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끌어내야 된다. 누군지 딱 얘기해 주죠. 뭐가 있어요?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모르는 상황, 무지의 배일이에요. 원초적인 상황과 앞글자만 쓸게요. 무지의 배일. 이거면 존 롤스인 게 너무 충분해요. 그럼 4번 갑니다. 돈이나 권력에 의한 왜곡이나 억압이 없이 자유롭고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그래서 이 사람의 담론윤리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1번에다가 의사소통을 말했었어요. 이를 통해 보편적인 원칙을 이끌어내야 된다. 야, 그래서 제가 담론 그 존 롤스 옆에다가 담론을 해가지고 어떤 비슷한 맥락을 끌고 갔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공통된 방법. 포인트는 여기네요. 공통된 방법. 1번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로부터 도출된다. 가번에서는 무지의 배의를 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들의 합의로 도출되죠. 나번에서는 어때요? 역시나 자유롭고 합리적인 담론, 토론을 통해서 보편화 원칙이 도출되죠.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요거 경우에는 이 맥락을 통해서도 찾아갈 수 있겠지만 이론적인 토대가 있으면 더 명쾌하게 풀리는 문제겠습니다. 2번부터는 왜 오답지인지만 간단하게 체크해보죠. 자연의 이치와 법칙으로부터 도출된다라고 하는 건 자연법을 생각하는 입장. 3번. 공동체 전통의 가치관이라고 했는데요. 이들은 그들의 가치관을 이런 합의를 통해 이끌어내니까 상관없고 4번은요. 사회 전체 이 극대화 원리. 이 표현 여기 나왔네요. 공리주의 원리와 같은 거 존 롤스에게서 오답지 잘 들어간다 그랬죠? 5번 갈까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유용성의 원리. 유용성이라는 말은 존 주의가 생각나긴 하는데 공통점은 아니죠.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아요?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학생들이 싫어한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어려운데 선생님이 계속 별거 아니래. 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단서들을 또 한번 찾아보면서 이 문제로 또 한번 훈련을 해볼게요. 갑과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으면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갑. 고마운 단서 또 나왔죠. 원초적 입장,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정의 두 원칙이 도출된다. 갑번은 롤스. 1번. 행위의 원칙은 그 원칙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자유롭게 동의할 경우에만 타당성을 지닌다. 명확하게 합어놨어요. 이거 봐요. 이 문제에서도 둘을 엮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화면으로 가서 어떤 물음인지 한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갑의 사상가의 견해로 옳은 걸 보기 위해서 골라라 라고 했는데 롤스가 생각한 기억은 사회성원들의 대표들이 계약을 맺는 최초의 실제 상황이다. 틀렸네. 어디가 틀렸어요? 실제 상황이 아니라 가상의 상황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 가상적 계약이라는 말도 나왔죠. 그럼 기억 빼줘요. 기억이 들어간 1, 2번 빼고 시작합니다. 니은번. 기억은 계약 참여자들이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모르고 있는 상황, 즉 무지의 베일을 쓴 상황이에요. 그럼 니은은 꼭 들어가줘야 되죠. 그럼 우리 이제 스킬을 이제 좀 발휘합시다. 이쯤 왔으니 5번도 뺍시다. 디귿번. 니은은 참가자가 자신의 희망과 욕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유롭게 평등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디귿번 빼줘야 됩니다. 그럼 답 나왔죠? 리을번. 니은은 왜곡과 억압이 없이 의사소통의 규범이 지켜지는 상황이다. 맞죠? 4번이에요.
전통적인 구조는 존 롤스 문제 혼자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였는데요.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8번 문제입니다. 위 사상과 갑과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공통점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아까 풀었었던 그 기출문제가 모태가 됐네요. 그렇죠? 그럼 풀어볼게요. 규범의 보편 타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그릇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 하버마스의 경우에는요. 그 담론을 통해서 보편 타당한 그런 원칙을 보편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도출해나가자고 했죠. 그래서 그릇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2번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존 롤스 할 때 이 선택지 잘 나온다고 그래서 말했어요. 이거 공리주의 입장이에요. 빼주고요. 3번. 원칙을 도출하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그 원칙은 정당한가?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죠. 3번에서 말하고 있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절차적인 정의를 보장해 줘서 그 결과상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모두 정의롭다고 구성원들이 인정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요. 존 롤스에게서 지금까지 잘 설명되었었던 서술이에요. 그럼 여기는 롤스에게 정확히 맞거든요. 그러면 하버마스도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하버마스의 이야기를 담론이니 토론이니 대화니 언어 공동체니 하는 그의 용어로 표현해서 그렇지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보편화된 원칙을 도출시키는 그 과정에서는 어때요? 그 과정상 인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이견을 제시하면서 동등하게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대화해 나가고 옳은 도출점을 찾아 나가죠. 그런 것들 모두 자체가 절차에 문제가 없이 동등하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로부터 도출된 원칙은 정당한가라고 했을 때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그 담론의 윤리에서도 무리 없이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두 사람에게 들어가는 공통점이에요. 4번 원칙을 도출할 때 이성적인 측면보다 감성적인 측면을 중시하는가 이제 했는데 존 롤스가 생각하는 합의는요. 합리적인 이성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합의였어요. 그렇죠? 또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것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어떤 도덕적인 감수성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요. 뭐보다 뭐를 더 중시한다라고 하기에는 공통점으로 넣기가 어렵죠. 그래서 빼주게 됩니다. 5번 원칙을 도출할 때 다른 생명체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되는가? 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원칙에 대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들, 인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너무 확장된 서술이 되죠. 정답은 3번만 이렇게 서술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 읽어보니까 존 롤스가 재심은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얘기할 때 칸트의 입장도 잠깐 나왔고요.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것도 칸트처럼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 그런 걸 찾고자 하는 입장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어렵죠?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만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수준 있게 우리가 복습할 수 있었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았어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은 사회사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만점을 꿈꾸면서 만점으로 열심히 달려보고요. 다음 시간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